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치열한 관세 전쟁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시장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배운철 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참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네네. 빠질 때는 쭉 빠지고 그리고 나서 지킬 땐 또 지키고 그리고 한 번에 쭉 올라오더니 계속 이렇게 이제 교착 상태에 있었잖아요. 근데 또 한 번에 계단을 쭉 타더니 그리고 또 똑같이 이제 교착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진짜 막 이렇게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빠질 때도 꽤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상승할 때는 또 의미 있게 상승하는 부분들 보이는데 지난주에는 기관들의 매집을 통해서 84,000달러에서 94,000달러까지 약 12% 정도 주간 상승을 했고요. 22일에 하루에만 87,000달러에서 94,000달러까지 급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2월에 96,000달러에서 이제 횡보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96,000달러의 저항선들을 뚫고 상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 흥미로운 몇 가지 이제 팩트들은 코인베이스에서 지난 25일 7,000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개인 지갑으로. 그럼 이런 빠져나가는 부분들은 고래들이 장기 보유를 하거나 스테이킹을 위해서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것이니까 거래소에서 매도되는 부분들은 좀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크립토퀀트닷컴의 아마르 타하의 얘기에 따르면 이러한 기관 매집 추세가 현물 수요라든지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 증가와 이제 맞물리면 시장은 좀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오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에 25일 3억 8천만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었고요. 순유입으로는 6거래일 연속 순유입이 됐었고 22일, 23일에는 9억 달러 규모의 순유입이 되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자금들이 ETF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번 상승은 기관들의 매입, 비트코인 ETF의 순유입, 그리고 관세 전쟁에 대한 긴장감 완화라는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흥미롭다고 말씀드린 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의 어떤 수급, 이런 숫자들, ETF에 얼마나 돈이 유입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코인 시장은 별로 거짓말을 안 합니다. 지지선, 저항선,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사실 주식 시장에서는 가끔 그러다가 이제 장벽에 걸치기 마련인데 코인 시장에서는 오히려 뭐 이슈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이게 참 흥미로운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쪽에 강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왜 코인 투자 많이 하시는지도 되게 느끼게 되는 그런 4월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기관 매집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난주 10% 급등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사주고 있는 게 반감기를 뭐 인위적으로 당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네, 이제 국내 기사에서 좀 제목을 조금 관심을 끌려고 쓴 것 같은데 그쵸? 의미는 이제 반감기를 당긴다기보다는 반감기의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람은 비트코인의 시대를 썼던 저자 애덤 리빙스턴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마이클 셀러 같은 스트래티지들의 기업 전략이 비트코인의 시장 공급량을 제한시키는 작용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실제 이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하루에 약 450 BTC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동안 스트래티지가 최근 6개월 동안 37만 9,800개의 BTC를 확보함으로써 하루 평균 2,087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거든요. 그러면 생산량보다 하루에 이제 매수하는 양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줄어들어서 이러한 것들이 반감기와 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따라 관련돼서는 이제 블록스트림의 CEO인 아담 백이라는 이제 유명한 이제 투자자가 있는데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 전략들이 비트코인 매수로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향후 약 200조 달러 규모까지 확장될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약 100배 정도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피아트 스탠다드라는 책을 쓴 저자인 사이페딘 아모스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 전략이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프로토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반감기를 뭐 인위적으로 앞당긴다라는 얘기는 약간은 조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그로 같은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의 효과를 지금 낼 수 있는 정도의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유입이 될 것이다 정도로. 어쨌든 이건 또 똑같이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제도적으로 좀 더 재편이 될 테니까 비트코인을 더 사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강세장으로 다시 돌아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이번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들어오면서 네. 기관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높아졌다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흥미로운 이제 두 명의 이제 전망이 있었는데, 예. 이제 한 명은 로버트 키요사키, 아. 부자 아빠로 유명한 그 키요사키가 전망했던 유명한 부분인데, 분이죠. 키요사키의 전망의 배경에는 미국의 대공황에 대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대공황에 대한 전제의 세 가지 배경은 뭐냐면 2025년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빚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부채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 번째로는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황 상황에서는 퇴직연금의 가치 등 달러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세 가지를 제안했는데, 비트코인, 금, 은 이 세 가지를 제안했고요. 예. 전망에 대한 배경들은 구체적인 근거보다는 이런 매크로한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좀 더 재미있는 부분들은 이제 캐시우드의 전망인데, 예.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4일에 2030년까지의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이제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망을 했는데, 기본 시나리오는 71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71만 달러. 오. 예, 그러면 약 10억 1,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보다 한 7배 정도네요. 네, 그리고 약세장일 경우에는 약 30만 달러. 그리고 강세장일 경우에는 무려 150만 달러까지 예상을 했고, 이 강세장에 대한 배경도 기관 투자 자금이 좀 더 공격적으로 유입된다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 이 가상자산 쪽은 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비트코인은 네. 통화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이 통화량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주요한 자금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기관 자금, 두 번째는 실물 금을 대체하는 효과의 자금, 그리고 신흥국에서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자금, 이 세 가지 주요 자금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 결국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21쉐어스라고 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ARKB라고 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는 걸러서 들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조금 걸러서 들을 부분도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구조와 시나리오의 요소들은 예. 참고할 만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숫자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사를 다 읽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이제 제목에서 보고 그 이렇게 좀 매력적인 숫자들 그리고 매력적인 단어들의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그 배경인 거죠.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배경들을 충분히 들어보다 보면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 같은 세상에선. 그렇지만 또 소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 얘기였던 것 같고요. 너무 이 10억 원 간다, 뭐 3억 원 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혹은 부자아빠 기요사키는 미국의 대공황이 오면 코인이 또 대체 자산으로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생각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어떤 부분이 합리적인 판단인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기대하시는 인물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폴 앤킨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점점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 시작했더라고요.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당선인 시절인 작년 12월 이제 SEC의 위원장으로서 폴 앤킨스를 지명을 했었고요. 예, 그랬죠. 그리고 지난 21일 이제 드디어 이제 미 상원 의원의 투표를 통해서
제34대 SEC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이제 취임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게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51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찬성표가 52표로 통과가 돼서 조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또 이제 견제와 균형하는 부분들이 그러네요. 간당간당했네요. 있는 것 같고요. 취임식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규제 명확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25일에는 첫 가상자산 이제 원탁 회의를 열었는데 이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규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존의 이제 대립적인 규제 접근 방식에서 협력 중심의 새로운 규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언급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전임 위원장이었던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 다소 회의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쵸. 애킨스 위원장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을 할 때에도 친암호화폐 입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킨스 위원장의 친암호화폐 입장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반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폴 애킨스라는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정책들을 꺼내는지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 그럴 때마다 소장님과 함께 저희가 열심히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외에 좀 호재성으로 들려지는 얘기 중에 하나가 노르웨이 국부펀드 하면은 또 주식시장의 또 큰 손 아닙니까? 예. 가장 큰 손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쪽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거는 또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제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 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이제 정부 연금 펀드 글로벌이라고 하는 CPFG라는 펀드를 운영하면서 예. 펀드 규모가 1조 7,400억 규모로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국부펀드가 2025년 1분기에 이제 현황을 보니까 약 400억 달러의 손실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래요? 네, 많이 그러다 잃었네. 보니까 예. 이 400억 달러의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보면서 메꿔야죠 다시. 한 시나리오가 예. 거기서 비트코인을 조금 담고 있었으면 훨씬 수익률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가 시작됐었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3,821개의 BTC를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네, 어떤 방식이냐고 하면 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만약에 자금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 예.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그렇겠죠. 보이는데 이제 국부펀드는 지금까지 직접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지 않았었고요. 실제로는 금도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이제 자산으로는 부동산, 재생에너지, 물류자산 등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미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들을 통해서 간접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스트레티지라든지 마라홀딩스, 코인베이스, 라이어 플랫폼 같은 기업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국부펀드, 이제 아부다비 국부펀드 중에 하나인 무바달라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블랙록의 IBIT라고 하는 비트코인 ETF를 이제 투자해서 4억 3,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위스콘신 투자위원회 같은 경우는 3억 2,1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하면 현금 수급이 되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면 국부펀드 문제가 아니라 네. 국내 시장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슈가 다시 주목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또 대선 정국이다 보니까 네네. 국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정책들이 좀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대선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가상자산 관련되는 공약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만간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규모가 기사상으로는 중복이 있지만 1,600만 명 규모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민병덕 의원이 24일 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디지털 자산 기본법 1호 법안을 초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초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분산 원장에서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다라는 정의를 했는데 이 정의가 작년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1단계 법안에서 이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되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는 그 정의에서 좀 더 확장한 정의로 볼 수 있고요. 예. 디지털 자산을 우리가 아는 스테이블 코인과 일반 디지털 자산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디지털 자산 7대 추진 과제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폐기하겠다. 가상자산 현물 ETF 연내 허용하겠다. 그리고 토큰증권 법제화 진행하겠다. 스테이블 코인 규율 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포함한 7가지 법안을 공약을 발표했고요. 이제 대선 전국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제시할 경우에는 특히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됐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대선 전국이 가상화폐 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또 고민이 시작되는 그런 가격대잖아요. 비트코인이 이제 10만 달러를 앞두고 또 이렇게 또 횡보하다 보니까 이럴 때 가져가야 되는 전략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을 약간 상승장으로 본다라고 하면 매수는 빠르게, 매도는 이익 실현을 위한 매도는 조금 천천히 가져가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동안 내러티브, 모멘텀, 추세 추종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내러티브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요. 답답하던 박스권을 벗어나서 9만 5천 달러까지 반등을 했고 12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관 매수와 현물 ETF의 순유입에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장기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오시고 매도를 하실 분들은 현재 수익률을 고려해서 단기 수익을 실현한 후에 다음번 조정이 들어오면 또 그 자금으로 재매수하시는 부분들을 고려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 보고서에 6가지 상승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주로 현물 ETF를 통한 기관 투자, 디지털 금, 신흥자산의 안전자산, 국가 보유고, 기업 보유고, 비트코인 온체인 금융 서비스라고 하는 이 6가지 요소들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내러티브나 수급이나 추세 측면에서 봐도 매수는 빠르게 가져가되 이익 실현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그런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이 앞으로도 계속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훈철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